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보세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거부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부 행위가 될 거 아닙니까?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았지만 형식상의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신청된 행위의 내용을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다. 그러면 거부 행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부 행위가 다 거부 처분이 되는 거냐? 즉 행정행위로서 거부 처분이 되는 거냐? 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행위 발급을 구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받아주지 않는 행위가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냐? 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행정청이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그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과연 행정행위이냐를 설명해 왔다라면은 이번에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거죠. 부작위하고 좀 다르죠. 부작위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안 하겠다고 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거부행위인데 이 거부행위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모두 다 모조리 행정행위로서 거부 처분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 필터가 있는 거냐 관한 얘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그죠? 성북구청장에게요. 성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성북구청장이 A에게 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준다죠. 건축허가를 내준다. 두 번째는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거부죠. 세 번째는요. 부작위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아예. 자,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적어도 A하고 성북구청장 사이에서는 법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서 소송이 되지 않겠죠. 물론 뭐 제3자가 소송을 할 수는 있으면은 적어도 A하고 성북구청장 사이에서는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부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래서 행정청이 A에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이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과연 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가 먼저 판단돼야 될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소송 요건 중에 과연 이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행위여야지만 대상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 신청 거부 행위가 과연 거부 처분이냐?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어야지 행정행위성을 획득을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런 의문이 생기냐? 자,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똑같은 처지예요, A하고. A가 거부를 당하니까 나는 비용하고 시간 절약할 겸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할래? 했어요. A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고요. B는 처음부터 그냥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는 같아요. A도 건축할 권리가 없고 B도 건축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가 결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규율성이죠.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으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율성이 없다고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은 행정청에게 어떤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면은 그러면은 소송을 못해서 권리구제를 못 받는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넌센스죠? 넌센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A하고 B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A는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 B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보는 거죠. 신청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신청권의 침해를 처분 행정행위로서 포착을 해내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신청권의 유무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신청권이 있는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받아주지 않았다가 되면은 그때의 거부 행위는 비로소 거부 처분이 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신청 자체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신청은 하긴 했지만 신청권이 없는 신청을 했다. 신청권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신청을 해서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거부행위는 그냥 거부행위인 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판례 이론의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입니다. 일단 거부 처분은 일반적인 처분에 비해서, 그죠? 일단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부관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조건이나 기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관을 붙일 수 없잖아요. 거부 행위에다가 거부 처분에다 부관을 붙이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소극적인 처분일 테니까. 그리고 거부 처분의 철회도 의미가 없다. 그죠? 거부 처분을 철회해봤자 이 A가 신청 단계로 돌아갈 뿐이지 이 A가 건축학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판례 이론대로라면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돼서 행정행위성을 확보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첫 번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신청인에게 그런 신청을 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건은 앞에서 얘기했던 처분의 개념적 요소를 압축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거부 처분의 요건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신청권이잖아요. 권이면은 이게
지금 행정행위성의 문제냐, 행정행위의 성립 문제냐, 그죠? 권리의 침해니까 아니면은 이 법률성이 이게 침해 여부, 즉 권리의 침해, 원고적 격의 문제냐? 일단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론 중에 가장 유력한 반론은 이거는 처분의 성립 요건하고 관계없는 거다. 처분의 성립 요건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냥 이거는 원고적 격과 관련되는 문제일 뿐이다 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청할 만한 반론인데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청권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권리의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권리의 인정 여부가 아니고 그대로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대상적 격의 문제지 원고적 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추상적으로 신청권이 있는 것인데 신청권이 있는데 행정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처분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 신청권이 나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원고적 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판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논리 구조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제 비판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신청의 대상이 처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비판론에 따르면은 1, 2번에서 끝나는 거죠. 요건 1, 2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한 행위가 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처분이기만 하면 그죠? 되는 거잖아요. 거부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간명하고 거부 처분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나름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판례 이론이든지 아니면 비판론이든지 간에 사실행위의 거부, 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판례 이론대로 설명을 하면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추상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게 판례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판례 이론대로라면은요, 어떤 신청권을 해서 만족적 결과, 나한테 어떤 행위를 발급해 준다든지 이런 만족적 결과를 얻을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제 신청권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검사의 임용 신청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단순한 응답 요구권, 응답을 받을 권리, 요것도 신청권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사견입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뭘 직접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그러면 판례 이론대로라면은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려면 판례 이론대로라면요. 거부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는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받아들이지 않음이 위법해서 취소를 구해서 자기의 권리 구제를 받겠다라는 스토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에요. 신청권이 있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권 없는 신청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럼 신청권은 어디서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자, 민법에서 계약상의 권리를 알려면 뭘 보면 된다고 그랬죠?
계약서죠.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 신청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은 뭘 보면 되겠습니까? 법률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을 읽어보면은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청을 해야지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이건 신청권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법률에 적혀져 있잖아요. 기재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법령상의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법령상의 신청권, 법규상의 신청권, 법령상의 신청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쉽죠? 법규상의 신청권이나 법령상의 신청권은 쉽잖아요.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분명히 이게 신청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법의 일반 원리상 이건 당연히 신청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청권이 법전에 없어요. 없으면 해석상 이거는 신청권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법전에 누락돼 있을 뿐인 거다 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청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법전에는 없지만 이거는 이 법학의 일반 원리상 당연히 신청권이 전제된 거다 라는 신청권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리상의 신청권을 포착해내는 게 어렵죠. 법규상의 신청권을 그냥 관계법령만 읽어봐서 신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술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건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네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지금 법전에 기재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행간을 읽어서 이거는 신청권이 전제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상의 신청권을 포착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조리상의 신청권의 인정 기준으로서 거부 행위에 대하여 항고 소송으로 다투는 이외에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이 없다. 거부 처분이 되지 않으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사법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관계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세 번째, 행정청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부득이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의 경향성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법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권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그럼 국민의 권리 구제의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대신에 법원의 업무는 증가하죠. 조리상의 신청권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권리 구제의 기회는 좁아지지만 법원의 업무는 경감되는 거죠. 이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리상의 신청권을 점점 넓혀서 해석하는 추세에 있겠습니까? 좁혀서 해석하는 추세에 있겠습니까? 이건 질문도 아니죠. 넓혀서 해석하는 추세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검사의 임용 신청.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인천대학교 사건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임용 신청. 공사 중지명령의 해제 신청.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 환지 소유자의 환지 등기 촉탁 신청. 신용실환권 소멸 등록에 대한 회복 등록 신청.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 변경 신청. 국공립대학교의 신규 임용 신청. 대학교원의 재임용 신청.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환급 신청.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이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된 예들인데요.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신규 임용 신청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어떠한 사람이 이 국공립대학교 임용 초빙 공고를 보고서 교수 임용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했겠죠? 여러 사람이 신청했지만 교수가 되는 사람은 모집 정원 내에 있는 사람만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모 국립대학에 행정법 교수 1인을 초빙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원자가 10명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9명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9명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교원 임용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교육법에 그러한 신청권이 규정돼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없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이게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교수 초빙 공고가 나면 그 보통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마다 다른데요. 교칙이 다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심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질적인 평가죠. 뭐 강의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뭐 논문의 질적인 평가도 하고 해서 2명이나 1명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총장이 1명을 지명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예컨대 임용 예정자가 그러니까 다 통과해서 임용 예정자가 됐어요. 근데 임용 거부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다르겠죠. 이거는 좀 그냥 처음에 그냥 대학교면 첫 단계에서의 대학교원 임용 신청 거부당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준 판결이 있었는데 후에 대학교원의 신규 임용의 유일한 면접 대상자가 됐다. 아까 면접 대상자 1명 정도 선발해서 총장이 면접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대학교원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이 사람한테까지도 소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신청인데 보통의 경우에 학교마다 틀립니다. 그 기간이. 기간제로 일단 임용이 돼요. 그래서 예컨대 모 국립대학교의 행정법 교수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재직하게 되는데 첫 3년 정도는 이 테스트 기간이에요. 해서 3년 동안에 갖춰야 될 논문 숫자를 채워야 되고요. 그다음 강의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등등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임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은 정년보장 임용 심사를 받아서 정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재임용하고 정년보장하고 좀 의미가 다르긴 한데 하여간에 그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재임용을 통과를 해야지 정규직 교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규직은 비정규직, 정규직의 그 정규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트랙을 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신규 임용돼서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건을 갖췄는데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재임용 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봐서 원칙적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임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발됐다던가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재임용의 경우에는 원칙이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신청이잖아요. 이거는 다분히 중국 해커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파는 애들 있다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행정청에서 고지식하게 안 받아줬었던 거죠. 그래서 판례가 이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신청을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그 다음 테마가 처분의 변경 신청권의 인정 여부예요. 이게 조금 오늘 하는 강의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예를 들까요?
어떤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은 물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단순 위법에 대한 구제 방법은 취소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소 기간이에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거는 제소 기간을 둔 취지는 뭐겠어요? 모든 소송법에 있어서 제소 기간을 둔 취지는 단순해요. 다 알 수 있어요. 법적인 안정성이죠. 상속에 관한 소송도 제소 기간이 뭐 1년인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계속 제소 기간을 없애지 왜 뒀어? 상속 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자, 90일의 제소 기간이 있다. 자, 이 사람이 근데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은 9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취소 소송 불가해요. 이 A가 행정청에게 그 처분의 행정행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위법했다. 처음부터 위법한 처분인데 이 처분을 했으니까 취소해달라. 취소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애초에 이 처분은 뭐 적법했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이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변경. 이 처분의 내용을 좀 변경해달라.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신청이 법규상의 신청권이면은 뭐 쟁점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그에 따라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런 신청권이 법규에 규정이 돼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러한 신청권이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있다고 하면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그죠? 승소를 하면은 굳이 90일 이내에 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근데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법적인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변경 신청권이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하겠다고 하면 문제죠. 하겠다고 하면은 소송법에 제소 기간을 뭐하러 두겠어요?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소송법에 제소 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우회해서 제소 기간을 다 우회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이런 케이스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도시계획, 행정계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렴풋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수범자는 엄청 많죠. 예컨대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수범자가 900만 명이잖아요. 경기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규범자가 뭐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해 줄 수 없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소기간을 형해화시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처분의 변경 신청권은 조리상해 신청권이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분의 변경 신청권이 만약에 법전화돼 있다면 이거는 조리상해 신청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령상의 신청권 또는 뭐 법규상의 신청권의 문제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면은 국토계획법 26조를 보면은요. 616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 26조에 의하면은요.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이렇게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주민들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국토계획법 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판례는 법규상의 신청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죠. 판례에 의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법규상의 신청권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라서 물리적인 해석만 하면 문헌대로 해석하면은 여기 변경은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판례는 변경도 포함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사항, 그 다음 네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 요 네 가지가 국토계획법 2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국토계획법 26조에 있는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을 판례는 이 법규상의 신청권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옛날에 그 실내보원칙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적정통보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 적정통보는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판례대로라면.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본 영업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죠? 이른바 부분허가로서 행정행위로 본다라는 게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자, 적정통보에 따라서 자, 영업허가 신청을 해서, 그죠? 영업허가 신청을 해서 영업을 받거나 뭐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적정통보에 기해서 영업허가를 해준다. 폐기물 처리요. 적정통보를 해서 다 갖췄는데 영업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실내보호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네, 실내보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적정통보를 했는데요. 해기는 했는데 지금 폐기물 영업허가를 내준 지역이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이 폐기물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적정통보를 했냐면 조건부로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해달라. 변경하는 걸 조건으로 적정통보를 했어요. 자, 용도 지역 변경은 아까 얘기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적정통보를 받고서 이제 도시계획과로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용도 지역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근데 도시 계획하는 관청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 신청은 국토계획부 2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냐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용도지역 변경을 못 받은 거는 결국은 영업허가를 못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면 결국 영업허가를 못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판례상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걸로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냐? 618페이지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그죠? B라는 사람한테 어떤 토지를 임대를 했어요. 토지를 임대를 했고 이 B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고서 그걸 첨부해서 행정청으로부터요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토지 사용 승낙서도 여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행정청에 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의하면은 뭐 2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뭐 이런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B가 임대차 계약 사용 승낙에 따르는 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소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A가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요.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B 명의로 건축 허가가 나가 있잖아요. 근데 제소 기간은 지났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때 조리상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했다는 말은 안 해요. 판시 사항에. 근데 본안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하고 조금 또 관련이 있는데요. 조금 더 어드밴스 되면요. 23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처분의 재심사 해가지고 행정기본법 37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2023년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사자는 처분,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제2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618페이지로 가면은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618페이지 하단이에요.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두 번째,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 세 번째,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네 번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와 유사하죠? 이게 처분의 재심사 제도입니다. 제가 오토마이어 설명을 했을 때 오토마이어가 판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판결의 기판력을 깨는 유일한 제도가 뭐예요? 재심이죠. 재심이잖아요. 그럼 처분도 또는 행정행위도 어떤 국가적 결정이잖아요. 판결과 같이. 물론 사법부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제소기간, 즉 불가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가쟁력이 도가가 되면 확정력이 생겨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재심사유 같은 사유가 생기면 깨져야죠. 판결의 기판력도 깨는데 처분의 불가쟁력이 뭐라고?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37조가 행정기본법 37조가 입법이 된 겁니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행정기본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면, 즉 2023년 3월 23일이 지나면 처분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법정돼 있는 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처분의 재심사 사유가 아니다 라고 해석한다라면은, 그렇게 좁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처분의 변경 신청권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재심사 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재심사 사유를만 재심사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에서 인정해줬던 거부처분의 예외적, 그러니까 처분의 변경 신청권을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사유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의 문제인데, 정설은 없죠. 아직 행정기본법이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적어도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는 행정기본법 37조 때문에 그동안 판례가 인정했던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해석론을 채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고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분에는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